안녕하세요. 청하스입니다. 못 보신 분은 앞선 홍길동의 조선에서의 활동 이야기를 다룬 두 편 먼저 보고 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상단 카드 클릭하시면 보고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구왕국의 정사 구양에 등장하는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라는 인물 1500년에 등장하는데 하필 조선왕조 실록에도 1500년에 홍길동이 등장하죠. 해서 그 소설 홍길동의 결말, 홍길동이 자신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율도국으로 갔다. 이게 혹시 유구왕국으로 가서 거기 사서에 홍가와라라는 이름으로 홍길동이 등장하게 된 거 아니냐? 우연치곤 좀 너무 기묘한 우연의 연속이죠. 같은 시기, 같은 홍. 그리고 공교롭게도 둘 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국에 저항했다는 점. 이 모든 건 단지 우연인가?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일단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선 1500년에 류큐 유구사서에 등장한 이 홍가왕이라는 인물이 대체 뭐하는 인물인가 이걸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쪽 발음으로는 홍가와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류큐 즉 유구왕국의 그 사서 나름 정사, 즉 구양이란 사서에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 사서에 정확하게 기록된 풀네임은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예요. 그럼 이 인물이 왜 류큐 사서에 굳이 등장을 하는가? 다름이 아니고 이 인물이 그 류큐 왕국에 난을 일으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 왕국하고. 이걸 오야케 아카하치의 난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럼 유구 쪽에선 이 오야케 아카하치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등장하는가? 한번 보시죠. 일단 사서 구양에 나온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 이 이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분석을 좀 해보죠. 일단 오야케라는 건 흔히 우리가 이제 오야붕이라고 아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거랑 발음이 두 글자나 비슷한데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한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오야붕, 꼬붕 이런 말 쓰는데 꼬붕이 무슨 비속어가 아니고 그냥 일본 말이죠.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꼬봉이 아니고 꼬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자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의 역할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즉 이제 아랫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옛날 일본 스모 선수가 등치가 워낙 거대하니까 특히 뭐 하반신 엉덩이 두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대변을 보고 나서 자기 손으로 뒤를 닦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거기까지 안 닿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는 스모 선수는 볼일 보고 나서 그 뒤에서 닦아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꼬붕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오야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그 자분이었는데 이건 이제 요거죠, 요거. 여기서 이제 그 친자는 이제 부모를 뜻하는 거죠. 즉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리더로 의미 파생이 된 거고 약간 비슷한 말로는 오야지가 있죠. 그러니까 오야지는 일본 말로 아저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야케 아카하치 이게 이제 뭐 오야붕 아카하치 뭐 그런 뜻인가 뭐 그 비슷하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한문으로 쓰면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오야케인데, 그러니까 이건 보통 그냥 음차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뜻은 따로 있다는 건데요. 일단 그 오 이게 이제 큰 대자, 그 일본어로 읽으면 이제 오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해를 그 이 한자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집택, 집택자. 그래서 이제 그 집가자랑 같은 의미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약해, 약해가 요건데 집가자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약해 이꼴 대가다. 이 대가라는 게 무슨 그 분야의 그 뭐 대가야 뭐 이런 것보다 말 그대로 이제 집이 크다, 큰 무리를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호족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일정 세력의 우두머리 호족을 지칭하는 호칭이다. 그래서 오야케 아카하치는 호족 아카하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오야케는 뭐 김사장, 최부장 하는 식의 그런 그 사람의 뭐 김호족, 박호족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런 호칭이니까 결국 이름은 아카하치가 되는 건데요. 근데 고향에는 그 풀 호칭이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호족 아카하치 홍가와라라는 건데 그럼 홍가와라는 무슨 뜻이냐? 보통은 홍가왕 즉 성이 홍가, 홍씨인 왕 이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홍 플러스 가와라인데 그럼 가와라는 정확히 뭐냐? 홍가와라가 활동했던 그쪽 지역에서 이제 그 가와라가 또 두령의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두령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호족, 아카아치, 홍두령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앞에 그 오약계도 호족 자체가 이제 갱스터 리더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뒤에 있는 홍가와라도 홍두령, 홍가왕 이런 의미니까 약간 의미 중복 아니냐. 그래서 이 오약계 아카아치하고 홍가와라는 별도의 두 명이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물론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고 뒤에 또 두령을 의미하는 가와라가 붙은 것은 두령 중에 대두령, 그러니까 호족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의 호족들 중에서의 짱, 이런 의미여서 그렇게 붙인 거다. 이런 썰도 있죠. 그럼 이름은 이렇게 하고, 그럼 이 아카아치 홍가와라의 활동 무대는 정확히 어디였는가? 일단 오키나와 현 야에야마 제도, 팔중산 제도죠. 여기 이제 이쪽이에요. 이제 오키나와가 섬이 이쪽에 있고, 홍길동이 언급되는 장소가 이제 여기거든요. 이쪽 꽤 떨어져 있죠, 거리가. 여기 이제 하테루마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략 전체적인 위치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일 대만 오키나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샷으로 제가 잡아봤는데 대략 이 정도 된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키나와보다 오히려 대만에 더 가까워요. 여기가 홍가와라 아카아치의 고향이다. 일단 류큐 쪽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만약 여기가 홍가와라의 고향이라면 그는 홍길동은 아닌 게 되겠죠. 홍길동은 조선 사람이니까. 다만 동일인설을 미는 분들은 홍길동이 이주를 해간 건데 거기서 그렇게 구전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섬은 면적이 12제곱킬로미터 정도, 현재 인구가 500명도 안 살아요. 그리고 일본 최남단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죠. 여기서 태어났다고 유구왕국 쪽에 알려져 있는 홍가와라는 근데 여기서 바로 옆에 섬인 이시가키로 옮겨갑니다. 근데 옮겼다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이 지도상에서는 거의 표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을. 여기가 이제 하테루마, 여기가 이시가키. 아카아치의 고향이 여기고, 근데 나중에 이쪽으로 옮겨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 근데 이 팔중산 제도 인구의 90%가 지금은 이 이시가키 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여기 본섬하고는 여기가 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홍길동이 오키나와로 갔다라는 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죠. 그것보다 오히려 대만 쪽에 더 가깝게 갔었다. 근데 또 오키나와로 갔다는 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닌 게 이 팔중산 야에야마 제도가 지금은 현재 오키나와 현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니다. 여하튼 이래서 이렇게 다소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 본섬에 중심을 두고 있는 유구, 류큐 왕국, 그리고 이쪽 팔중산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세력들, 이들의 알력이 1500년에 벌어졌고, 바로 그 알력을 이 한쪽에서 이끈 사람이 홍가와라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구 사서에. 그럼 홍가와라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홍가와라가 뭔 짓을 했기에 오키나와의 유구 왕국은 그 홍가와라와 한판 붙게 된 건가?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는 정식 명칭이 오야케 아카아치의 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의 사서 구양 1500년 2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구 왕이 쇼신 왕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팔중산 야에야마는 그간 매년 중산에 조공을 해왔다. 이 중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 류큐 역사에 보면 이제 삼산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본섬이 세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요. 그걸 이제 북산, 남산, 중산으로 나뉜 건데 이 세 개의 산들이 다투던 시대가 삼산 시대라는 거죠. 여기서 중산이 이겨가지고 오키나와를 정리하죠. 그래서 이제 중산이 유구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유구라는 명칭이 조선이나 중국 등에서는 대만하고 혼동돼서 쓰이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였던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혼동이 되던 적도 있었는데 그건 좀 참조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이제 그 중산 유구왕국한테 여기 팔중산 지역이 조공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록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조공을 해왔는데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라는 교만한 인물이 등장하더니만 3년간이나 조공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걔 때문에. 한편 그 지역에는 장전대주라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역시 호족이겠죠. 이 장전대주에게는 2명의 남동생, 2명의 여동생이 있었다. 2명의 남동생은 중산 유구왕국에 대한 충성심을 가져 아카하치에게 복종하지 않았으나 결국 이 때문에 아카하치에 의해 제거를 당했고, 이에 장전대주는 인근 산으로 달아나 동굴에 은신했다. 그러니까 결국 홍가와라가 그 현재 장전대주라는 인물과 유구에 대한 입장, 저항할 거냐 순응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내부 투쟁을 벌였고, 현재까지의 모습은 홍가와라가 이겨서 일단은 팔중산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장전대주는 동굴로 튀고. 근데 이 장전대주의 여동생은 또 홍가와라의 그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전대주하고 이제 홍가와라의 처남 그런 사이였던 거죠. 또 해당 지역 민담을 보면 이 둘은 똑같은 하테루마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 친한 중마고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같이 씨름, 스모하면서 놀면서 커온 사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 홍가와라는 그 중마고이자 처남하고 노선 투쟁을 벌였다는 건데 일단은 이겼죠. 이 내부 투쟁에서 승리한 홍가와라는 여기서 기세를 몰아 아예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 움직임을 보이려 하는데요. 여기 이시가키 섬 옆에 그 미야코 섬이라고 있거든요. 확대해 보면 이런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시가키고 여기가 미야코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확대해 보면,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해오던 중산에 대한 조공도 호쾌하게 끊어버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옆에 미야코 섬까지도 먹어버리려는 이런 움직임을 홍가와라가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오키나와 본섬에서 오히려 대만에 더 가까운. 그래서 이쪽에 대한 조공을 홍가와라가 끊자 이렇게 지금 여기 팔중산을 리딩하고 있는 거니까 일종의 독립투쟁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중산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이런. 그 본인도 이제 장전대주와의 세력 다툼에서 이겨서 자신도 붙었고 해서 옆에 미야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홍가와라가 그 홍바람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다음 기록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데 이때 이 옆 섬에 그 미야코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종 근푼 경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 새롭게 뜨는 홍가와라가 못마땅해서 오히려 멀리 있는 오키나와 중산보다는 가까이에서 떠오르는 홍가와라가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 그 중종 근푼 견친이 오키나와 그 유구 본섬에 연통을 넣습니다. 홍가와라가 우리 미야코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고 중산에 대한 반기를 대놓고 여기서 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와서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홍가와라 저거 냅두면 큰일 날 듯하다. 이 보고를 받은 게 이제 당시 그 중산 유구 왕국의 쇼신 왕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게 참 홍가와라 입장에선 그 천운이 없다고 할까 굉장히 안타까운 요소가 하나 있는데, 당시 그 유구의 왕이었던 쇼신 왕이 유구 왕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최고의 명군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제 예전 방송에서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왕과 각 지역 왕초, 호족들의 대결. 인류 대부분 역사에서 이 왕이 호족들을 싸그리 제압하고 이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왕망, 동탁 이런 사람들 괜히 그거 해보려다가 그냥 갈려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쇼신 왕은 그 유구 최고의 명군임과 아울러 이 호족들을 상당히 잘 두드려 잡았던, 굉장히 나름 중앙 집권화에 성공을 했던, 또 그 중요성과 방법을 잘 알고 실행도 잘 했던 왕이거든요. 이 유구 쪽에서는 각 지방 골목대장들을 그쪽 말로 이제 아지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쇼신왕 가문도 이 아지 출신이었고요. 근데 이 쇼신왕이 왕되고 나서 그 이 아지, 즉 호족들을 제압을 합니다. 해서 기존 아지들을 다 수도로 불러요. 그래서
수도에서 와서 살게 하고 원래 아지들이 있던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엔 쇼신왕이 자기 사람들을 보내 그들이 거기를 다스리게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진정한 중앙집권 강화죠. 이게 사실 말로 설명해 놓고 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 이전 연산들 그 숱한 왕들의 비극 보면 아시겠지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왕이. 이 홍가와라가 기껏 갔더니만 거기서 그쪽 지역 역사 통틀어서 최강의 적을 상대하게 되었다. 만일 이 저 먼 길을 항해해서 간 홍길동이었다면 그가 정말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하필 이 먼 길 갔더니 그때의 왕이 그쪽 지역 역사상 최강의 왕이었다. 결국 이 보고를 듣고 심상치 않다. 홍가와라 이거 냅두면 주변 지역 다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이걸 감지한 쇼신왕은 여기에 상당한 대군단을 파견합니다. 전선 46척에 대략 3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가 굉장히 작은 지역들 아닙니까? 이 정도 지역에서 이 정도 병력을 보냈다는 거는 굉장한 큰 규모인 거죠. 여기서는. 지금도 아카하치 고향이라고 전해지는 하테로마는 인구가 500명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쇼신왕이 당시 얼마나 잘 나갔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쇼신의 강력한 병력이 위풍당당하게 이시가키 섬에 당도합니다. 그러자 홍가와라에게 밀려 숨어있던 장전대주 이 양반이 이제 두 팔 벌려 이 쇼신왕의 정벌군을 대환영하면서 동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고향에 보면 이 장전대주는 자기 배를 타고 바로 이 원정군을 기쁨에 맞으러 갔다. 대환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장전대주, 중종 금풍견친, 중산 쇼신왕, 군대의 그 연합, 콤보를 맡게 된 홍가와라는 자신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중산의 대병이 도착해 드디어 우리의 보금자리를 침범하려 하고 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신속하게 병기를 갖추고 진을 정돈한다. 만일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즉각 참수하도록 하겠다. 해서 신속히 병력을 규합해 바닷가로 보내 절벽을 뒤로 한 채 포진을 갖추죠. 그리고 여기서 홍가와라가 굉장히 기이한 전술을 쓰는데요. 이 구양의 묘사에 의하면 이때 홍가와라 군에 수십 명의 여인들이 전면에 나섰다고 해요. 근데 무슨 병기를 들고 앞서는 게 아니라 주술을 의식할 때 쓰는 그 잎이 달린 나뭇가지 그거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주문을 외우면서 전혀 이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서히 다가왔다는 거죠. 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전술이죠. 굉장히 괴이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무녀들을 다수 동원해서 썰라 수리수리 하는 주문을 나뭇잎을 흔들흔들 흔들면서 저벅저벅 다가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 중산군 병사들이 그야말로 시겁해서 아주 후덜덜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산군 지휘관이 정면승부를 포기합니다. 해석 구형에 따르면 여기서 정면승부를 하지 않고 중산군이 병력을 둘로 나눠 돌려 뒤로 우회 기동을 했다고 하는데 한 부대는 등야성, 한 부대는 신천이라는 곳을 우회해서 기습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때 아마 이쪽 지형과 사정을 잘 아는 장전대주가 지리정보 쪽에서 단단히 항목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찌르면 홍가와라는 굉장히 난감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어쨌든 양적으로는 중산군이 더 많았을 테니까 이 병력을 둘로 나눈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판단이었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야 할 상대방이 어떻게 된 게 정확하게 최핵심 요지 포인트를 그것도 두 군데 동시에 찌르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홍가와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서 구양엔 이렇게 나와요. 홍가와라는 이 전략에 대처할 수 없어 틈을 보이게 되고 그 순간에 체포를 당해 처형되었다. 결국 이 공으로 장전대주는 이후 이시가키 섬 지역의 일장으로 인정을 받고 그 지역 최고 관리인 두역으로 인정돼 거기를 다스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유구왕국 사서에 나온 오야케 아카하치 난의 결말이에요. 다만 장전대주의 여동생은 홍가와라의 부인이었기에 역시 같이 처형이 됩니다. 근데 이건 유구 쪽 사서니까 그들 입장에서 기록된 거라서
여기선 마치 유구 쪽에 원래 그 야에야마, 팔중산 지역이 계속 조공을 해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란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조공을 안 했는데 독립성이 이미 상당히 강했는데 조공을 요구해 오니 그걸 해주자는 쪽과 안 해주자는 쪽, 즉 홍가와랑 하지 말자, 왜 그딴 짓 하냐,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는 얘기냐면, 그러니까 유구 사서는 홍가와라가 모반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반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홍가와라가 중산이 우리의 땅을 침범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멀쩡히 잘 살고 있던 팔중산 사람들에 대해 유구가 침략을 한 것이다. 이게 개념상도 맞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팔중산 지역 민중들에게는 유구에 달라붙은 장전 대주 이런 사람들보다 홍가와라가 훨씬 더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호의적인 민담들이 많고 또 개중엔 아주 이목을 확 끄는 게 있는데 홍가와라가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민담도 있어요. 고하마 섬이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시가키 섬, 여기가 그 고향이라고 알려진 하테루마 섬, 여기. 그러니까 이제 전투에서 패한 홍가와라가 여기로 도망을 갔다라는 민담이 있는데요. 이 고하마 섬으로 홍가와라가 도망쳐서 거기 숲에 숨었는데 그래서 그 숲 이름을 아카하치의 숲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중산 지역 민중들에게 홍가와라는 강자의 침략으로부터 해당 지역의 자존심과 자유를 지키려고 한 영웅으로서 상당히 받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아카하치와 홍가와라가 다른 인물이다라는 설도 있고, 물론 동일이라고 보기도 하고, 우리가 일단 궁금한 건 그 홍가와라가 진짜 저 먼 조선에서 이리로 넘어간 홍길동이 맞냐 이거잖아요. 물론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의견도 많죠. 일단 제일 부정되는 거는 사료상으로 그 부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시기 문제. 조선왕조실록에 1500년 10월에 잡혀. 근데 홍가와라 나는 1500년 2월. 그래서 이 그 말이 안 되는 부분을 깨기 위해서 나온 가짜 홍길동설의 배경, 그걸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세세하게 말씀드렸고, 혹시 그 못 보신 분은 지난 편 꼭 봐주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단 카드 클릭하면 됩니다. 하여튼 말도 안 된다. 전혀 동일인이 아니다. 이 설도 우리가 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설의 가능성 역시 뭐 충분히 있는 거고, 그 이제 말이 안 된다 설의 그 근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 불일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카하치가 이쪽 그 하테루마 섬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서 전해지는 그 얘기, 이것도 이제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뭐 이 먼 데로 가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되겠냐 이런 것들이죠. 현실적으로 조선 사람 이쪽 가서 그렇게까지 하는 게 뭐 가능하겠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동일인 부정설의 근거는. 그럼 이제 이거는 이거대로 인정하고, 그럼 이제부턴 동일인일 수도 있다.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만일 조선인 홍길동이 이쪽으로 갔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죠. 일부러 여기를 목표로 항해했다. 그게 아니면 다른 데로 가려고 한 건데 표류한 거다. 실제로 홍길동이 가려고 한 지역은 대만이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데가 목적이었는데 표류해서 이쪽 팔중산 여기 지역으로 간 게 아니냐. 근데 당시 1400년대 후반을 보면 이쪽 지역에 표류를 해서 간 조선인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50년부터 1500년까지 약 50년 동안인데, 이쪽 그 유구 사신이 조선에 이쪽에 이런 쪽에 표류한 조선인에 대한 송환권으로 사신이 조선으로 약 10여 회 정도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조선인 표류가 꽤 발생을 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이 여길 왜 가냐, 뜬금없다, 이건 최소한 아니라는 거예요. 꽤 제법 되는 조선인들이 여기에 표류든 뭐든 갔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홍가와라가 꼭 홍길동이 아니더라도 홍치성을 가진 조선인 일파였나? 뭐 이런 개연성도 하나 생기죠. 그리고 홍가와라가 홍두령모 이런 뜻인데, 이 홍이란 성씨는 분명히 좀 조선 성씨로 보이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조선이 잡은 홍길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좀 심층적으로 다뤄본 게, 만일 정말로 홍길동이 조정 관련자와 어떤 형태로든 그게 딜이든 암묵적 승인이든 용인을 받고
자신이 거느리던 민중들을 상당수 데리고 해외로 떴다면, 하필이면 1500년 전후해서 떠난 홍길동, 근데 하필이면 또 전혀 다른 홍모 씨가 1500년 여기서 큰 일을 또 일으킨다. 두 사람이 각각의 사람이다. 이게 우연치고는 조금 너무 그렇지 않느냐. 일단 이것도 근거 중에 하나가 되죠. 홍씨, 홍길동, 홍가와라. 이제 다음 근거. 홍길동에 갔다면 왜 하필 여기로 갔냐? 딴 데도 있을 텐데. 만약 여러분이 홍길동이라면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여차저차 사정이 생겨 조선을 떠나야 한다. 그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뭐 만주 같은 데로 가긴 어렵잖아요. 거긴 또 거기 강력한 부족들도 뭐 유명하게 있고 조선에서 잘 알려진. 딱 보면은 대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해외로 나간다면. 왜 그러냐면 뭐 일단은 바다로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땅으로 걸어서 뭐 튀기는 어렵잖아요. 뭐 대장 정도 아니고 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도주라는 건, 해외 도피라는 건 배 타고 바다로 뜨는 게 최고죠. 그럼 바다로 간다면은 위로 가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홍길동이 또 주로 그 중남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위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가봐야 뭐 명나라로 갈 겁니까? 그건 좀 안 되죠. 그리고 위쪽으로 가봐야 뭐 무슨 뭐 캄차카 반도로 갈 것도 아니고 또 이미 또 다이묘들이 버티고 있는 일본도 그렇고. 간다면 여기가 좀 유력할 것 같아요. 간다면. 가짜 홍길동 조선 탈출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 전제라면 이쪽을 목표 지점으로 삼은 건 충분히 합리적 결과로 보인다. 예전에는 대만을 유구라고 조선하고 중국에서 부른 적도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유구, 대만 쪽으로 타켓을 잡았던 건 아닌가. 근데 이제 일단 걸리는 건 아카하치와 장전대주가 하테로마 출신이고 둘이서 어려서 씨름하면서 같이 커왔다는 민담인데 그 민담의 의거 아카하치는 홍길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또 이런 식의 민담이 있어요. 서양의 무역선들이 당시에 뭐 이쪽을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뭐 포르투갈 등등. 배가 왔다 갔다 하니 해안가에 버려진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아이가 아카하치였다는 거고 이런 민담도 있어요. 그래서 아카하치 홍가와라를 서양인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좀 반론이 있는 게 나중에 아카하치가 이 팔중산 지역의 민중 지도자가 되는데 서양인이 와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뭐 가능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당시가 지금 오늘날 세계보다는 훨씬 폐쇄적인 집단들이었고 그래도 리더급으로 가려면 아예 이쪽 출신이거나 그게 아니면 최소한 상당한 그 문화적, 외향적 유사성이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뭐 서양인은 아닐 것이다. 그럼 뭐 명나라나 일본인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죠. 다만 홍가와라의 그 홍이라는 발음도 그렇고 또 상대적으로 조선인들의 이쪽에 대한 표류 기록이 굉장히 많다는 것. 기존의 조선 출신자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홍가와라가 거기서 헤게모니를 잡는 데 도움이 좀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홍이라는 성씨는 뭐 그렇다 쳐도 사실은 뭐 근데 명에서도 명나라에서도 홍이라는 성씨는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명이나 일본에서도 표류를 또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반론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명에서도 일본에서도 조선에서도 다 표류는 해왔지만 그 표류는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본토로 돌아가기가 어려웠을 사람은 누구였을까? 셋 중에서 조선인들이 가장 제일 돌아가기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표류 자체는 명이나 일본에서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무역 규모도 그쪽이 더 많았을 거고 다만 그들은 돌아가기가 조선인들에 비해서 더 용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개는 돌아가고 싶어 하죠. 어지간하면. 누가 타향해서 표류해가지고 그때부터 거기서 다시 시작해서 살고 싶겠습니까? 웬만하면 컴백홈하고 싶죠. 삼국 중에선 조선 표류자가 제일 돌아가기 힘들 것 같긴 하죠. 또 우리나라 민족이 또 적응력 하나는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홍길동도 그러니까 좀 아예 너무 가까운 데로 가면 그 해외 도피라는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긴 가되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긴 가되 어느 정도 조선 사람들도 있고 또 가면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든 정도의 위치.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타켓으로 삼았던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인들이 또 워낙 또 적응력도 높고 하니까 거기서 나름 비교적 명 출신, 외 출신에 비해서는 정착도 잘했고 정착률이 높았고 그래서 뭐 나름의 뭐 코리아타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일군의 세력을 이루고 살았는데 조선에서 어떤 지도자급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물이 내려온다.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팔중산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결속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죠. 물론 이건 가능성 아니냐. 근데 이 소개드린 장전대주라는 인물, 자신의 여동생을 아카하치에게 주고 그와 또 중마고우였다는 그 인물, 이 인물을 보면요 조금 묘한 게 있어요. 팔중산 도련례기에 따르면 이 장전대주는 1450년 태어나 1517년에 상을 떴다. 홍길동을 1443년생이라고 본다면 한 13살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 장전대주의 여동생 이름이 전해지는데 진을모, 고을모 이렇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보면요 삼성신화라는 게 있어요. 고씨, 양씨, 부씨 세 가지 성의 탄생에 대한 신화인데 이때 땅에서 양, 고, 부 세 명이 쑥 솟아나와서 들판을 논일면서 그쪽 지역을 누비기 시작하는데 그 나온 세 명의 이름이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입니다. 장전대주 여동생 고을모, 제주도 신화의 고을나, 이름의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홍가와라의 홍처럼 장전대주 가문도 조선에서 넘어온 집안 아니냐. 그리고 굉장히 이름, 그 성이 한국스러운 홍, 이름이 제주도스러운 장전대주의 동생, 이 둘은 또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걸 홍길동에 넘어와서 토착하고 있던, 먼저 와 있던 조선 출신 세력들과 결탁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장전대주하고 홍길동하고 둘 다 조선에서부터 같이 손잡고 넘어온 사람들이다 함께 조선에서부터 동지였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죠. 이 장전대주가 이름표가 일단 장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장신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도 있는데, 근데 묘하게도 하필 홍길동 활동기하고 상당히 겹치는 조선시대 대도적 중에 장영기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꺽정 장길사는 알아도 장영기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 장영기의 활동상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를 거덜냈고 삼정승이 기쁨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는 홍길동의 활약상 기록이 싹 지워진 게 정말 괴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비슷한 시기 장영기에 대한 그 세세한 기록과 비교를 해봐도 이 장영기가 처음 실록에 등장하는 건 그 예종 때 1469년이에요. 길동을 1443년생으로 본다면 길동이 27세 때이죠. 상당히 활동기간이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한테 유명하질 않아서 그렇지 조정속을 상당히 썩힌 굉장한 도적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실록의 장영기 활동상 말씀드릴 텐데, 이걸 보면 홍길동의 기록이 그렇게 없는 게, 블랭크인 게 더 괴이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종실록 1469년 처음에 무안사람 장영기라는 자가 무례한 도당 100여인을 모아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도둑질을 하니 그의 의물이 재상과 비슷하였다. 대단하죠. 길 가는 사람을 만나면 즉석에서 해치고 재물을 탈취하였으며 일찍이 초옥 20여간을 지리산에 지어 낮에는 집에 모이게 하고 밤이면 모든 도적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보내어 불을 지르고 재물을 겁탈하였다. 무지하게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묘사가. 근데 홍길동은 뭐 정승이 좋아서 부르르 한 거 말고는 뭔 기록이 있냐 이거죠. 활약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의 블랭크는 뭔가 의도성이 있지 않고는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왕조 실록은 마을에 개 한 마리가 벼락 맞은 것도 기록하고 있다. 사실 그게 조선왕조 실록의 위대함이죠. 근데 왜 홍길동만 그렇게 일개 도가 아수라장 될 정도라고 하면서 그 활동상은 철저히 블랭크로 되어 있느냐,
의도적이라는 의심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 장영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관군의 체포 노력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록, 장영기 일당은 이후로는 백주에도 거리낌 없이 활동하여 반항하는 자가 있으면 즉각 죽이니 사람들이 그의 도당이 오는 것을 보면 집안 재물을 모두 주어서라도 죽음을 모면하길 바랬다. 수령이 관군을 거느리고 여러 차례 그들과 싸웠으나 번번이 불리하였으므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길에서 끊어졌다. 장영기는 장건하기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으며 또 꾀가 많았다. 행동이 하도 재빨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었으며 대군이 뒤를 쫓아도 또한 잡지 못하였다. 이 모습은 흡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홍길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실록의 기록은. 그 장영기가 굉장히 스피디하고 신출귀몰했다는 거잖아요. 참 공교롭죠.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비슷한 묘사, 비슷한 인물이 나타난다. 활동 지역도 비슷하죠. 한반도 남부죠. 또 보시면 또 장영기 체포도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 했으며 포상은 어떻게 했는지. 실록. 뒤에 장영기가 장흥부사 김순신에게 잡혔는데 그래서 공을 넣어나요? 특진도 시켰다. 이국균이 치게하기를 이 장영기가 도내 지리산에서 둔치고 있다가 험지에 운거해서 광군에 저항하고 그래서 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까이 가니 적이 밤에 도망을 쳤습니다.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해지에 군사를 두고 있습니다. 성종 본인도 또 언급을 해요. 장영기를 뒤쫓아 잡을 때에는 당한 군사에게는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주도록 하라. 관찰사, 절도사가 장영기를 잡는데 군공 있는 자는 125명이었다. 이거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전달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을 뭘 줘라. 면포 15피를 줘라. 역을 면제해라. 그 공로자들에 대해서 이런 엄청나게 디테일한 기록들 너무나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영기는. 근데 홍길동은 왜 이런 게 하나도 없냐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공범 주야장천 신문했다는 얘기만 있고 홍길동 본인이 하나도 없고 이상한 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실록을 보면 장영기는 1470년에 누가 잡았는지도 명확히 나오면서 잡혔어요. 이때가 추정 홍길동 나이 28살. 근데 홍길동이 정확하게 잡힌 게 딱 1500년에 잡혔잖아요. 그럼 활약은 대략 1480년대에서 90년대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매우 공교롭게도 같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횡행하던 장영기가 잡혀서 은퇴하고 난 그 이후가 홍길동의 전성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당시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조정을 대골치 아프게 했던 장영기 집단과 홍길동 집단의 어떤 연관성, 이어짐, 이런 가능성을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활동 지역이 비슷했다는 점, 장영기가 잡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길동의 전성기가 찾아왔다는 점, 장영기에 대한 신출귀몰성 묘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홍길동 묘사랑 비슷하다는 점, 해서 아래 몇 가지 그 경우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1. 홍길동 파가 리더를 잃은 장영기 파를 나중에 흡수했다. 2. 아니면 원래 홍길동이 장영기의 부하였는데 장영기 체포 후 그 집단의 새로운 리더로 추대되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해서 장전대주라는 인물이 이 체포된 장영기의 아들이나 조카나 그런 장영기 집안의 후대 인물 아니냐. 추유구 쪽 사설을 봐도 홍가와라하고 장전대주는 그 해당 집단을 이끄는 일종의 쌍도 정치, 그러니까 서로 결혼으로 혼맥도 맺고 뭔가 둘이 거의 대등하면서 뭔가 연합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해서 장영기 사후 떠오르는 도적계의 신흥 세력이던 홍길동 세력이 지도자를 갑자기 잃은 장영기 세력과 M&A, 인수합병을 체결했다. 그리고 활약을 하다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그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홍길동과 그 M&A한 연합 세력이 조선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아니면 장영기 체포 당시 홍길동이 상당히 젊었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력을 자기가 일구었다가 그걸로 이제 장영기 일파를 흡수합병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것보다 홍길동 자체가 당시 장영기의 젊은 부하가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장영기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체포 이후 사후 해당 집단의 젊은 지도자로서 급부상했던 게 아니냐. 이런 설이 있는 거죠.
근데 장영기란 사람도 그 조직에 뭐 홍길동만 부하가 있었을 거도 아니고 또 같은 아들이나 조카, 뭐 친척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패거리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당시 도적대 패거리라는 게 가족, 친족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걔들이. 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도부가 되고 대부분. 해서 이 홍길동이란 인물이 일단 능력도 출중하고 특히 비록 얼짜긴 하지만 굉장히 당대 잘 나가는 집안의 일족이다. 이렇게 최소한 본인은 주장을 했을 거고 해서 조직 내에서 급부상을 하게 되었지만 기존 리더 장영기의 실제 가족, 친족, 지도부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해서 그 장영기 친족 중 또 대표격인 젊은 지도자가 홍길동을 새로운 원탑으로 추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홍길동도 또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인정 안 해줄 수는 없었을 테죠. 그럼 어떻게 홍길동은 그 기존 리더 자식들을 제치고 헤게모니를 줄 수 있었는가? 어느 정도 내부 권력을 쥐었으니까 그 이후에 실록에 홍길동의 자녀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왔겠죠. 아무래도 그 이면 역시 엄기손 등 기존 주류 관리들 세력 그들과의 그 라인 파이프를 개통할 수 있는, 물론 뭐 그게 진짜 엄기손이 정말 그랬는지 그것도 이제 또 의문점이 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의문이지만, 그리고 관하로 당당히 걸어가서 당상관 행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실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조금만 적어도 바로 들통이 날 텐데 그 행색이나 말투만 봐도 그런 걸 꾸며낼 수 있는 최소한 그런 그 집단에서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또 관 쪽을 딜하고 또 마사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역량이 그 기존 그 순수 화적단에 가까웠을 장영기 패밀리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었기에 그런 면에서 존중을 받고 나름 피해의 혈맹식 의형제도 맺고 이러면서 조직의 리더로 추대되는, 원래대로라면 장영기의 자손이 조직을 물려받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갑작스런 체포에 따른 조직 위기 속에서 홍길동이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확 조직 헤게모니를 쥐었을 수도 있죠. 여튼 근데 그래서 나중에 홍길동하고 장영기 일족의 또 그 파이도 젊은 리더하고 이렇게 어화둥둥 뭐 조선을 잘 헤집고 다니다가 둘이 나중에 또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손잡고 사이좋게 바다 건너 팔중산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가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설명이 되냐면, 유구사서 구양에 보면 나중에 이 일파가 장전대주파하고 홍가와라파하고 양분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홍가와라가 장전대주의 두 남동생을 제거했다라는 내용도 보이죠. 그러니까 비록 구 장영기 일파가 일단은 관하고의 엄청난 파이프도 뚫을 수 있는 능력남 홍길동을 리더로 추대하긴 했지만 장영기의 친족들이 여전히 그룹 내에서 세력이 있는 일파였고, 그들이 이제 한동안은 잘 지내다가 조직이 홍길동파와 장영기 일족파로 분할이 되었다. 그래서 그 둘이 갈등하기 시작했고, 그게 나중 유구에 대한 복속이라는 이슈로 홍가와라 vs 장전대주 파벌 갈등으로 부각이 되었다. 정리하면 하필 그 시기에 장영기라는 대도적이 있었고, 그가 체포되고 나자 하필이면 그때 홍길동의 전성기가 왔고 활동 범위도 거의 같고, 그러니까 장홍이죠. 장영기, 홍길동, 장홍. 근데 같은 시기에 또 홍길동이 체포되고 그 일파가 사라져갈 즈음에 그 전후시기로 해서 오키나와 남쪽 팔중산 지역에도 역시 또 장홍이죠. 장홍, 장전대주, 홍가와라. 여기도 장홍, 여기도 장홍. 이렇게 장홍이 양쪽 같은 시기에 연속으로 등장하는 게 과연 우연이냐? 그리고 하필 또 장전대주의 그 동생들 이름이 제주도 신화에 나오는, 즉 조선계 이름하고 상당한 유사성을 띈다. 고을모, 고을라. 그리고 홍가와라와 장전대주 둘의 내부는 본래 장영기 집단 내의 그 홍길동 직계파와 장영기 일족파의 내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장전대주 가문이요, 그 가문의 족보가 전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장전대주가 계속 팔중산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으면, 팔중산 지역에 계속 살아왔던 호족이었으면 장전대주 이전의 사람, 그 선조가 있을 법도 한데 이 족보가 특이하게 거의 장전대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장전대주가 외지로부터 도래해온 이주민이다 라는 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전대주의 그 부모님 이름만 약간 나오고 거의 장전대주부터 스타트를 해요, 족보가. 그리고 그 족보를 쭉 보면 나타나는 이름들이 장전대주 가문의 후손들하고 결혼한 이름들,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 윤모모, 김모모 이런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상당히 조선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장전대주는 조선계다 라는 근거로 제시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장전대주 여동생의 이름이 뭐 제주도 그쪽 이름하고 좀 비슷한 거, 그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그 장전대주 족보가 부모님에 대한 간략한 서기만 나오고, 사실상 장전대주부터 족보가 시작하는 거는 이런 의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장전대주가 조선에서 그렇게 양반과 같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으로, 여기서는 최고 신분으로 나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족보를 자기부터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나간 게 아니냐. 말하자면 그 조선에서는 이제 뭐 가문적으로 그렇게 족보를 만들고 할 그런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문에 대한 조선에서의 한을 이제 여기 와서 왕초가 돼서 푸는 거를 이렇게 족보로 표현을 한 거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홍가와라 장전대주가 그 외지인이라는 또 하나의 그 정황이, 팔중산 지역에 이들의 재단이 있는데, 이게 그쪽 지역 신들을 모시는 재단의 양식하고 비슷한데, 그 비슷한 양식, 그 재단의 신들이 되게 외지에서 온 설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 신들이라는 거죠. 그런 신들의 재단하고 양식이 비슷하다. 그리고 이 홍가와라가 저항했던 그 팔중산 지역 이시가키 섬에 보면 여기에 그 한국 민속하고 좀 비슷한 문화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화가 있냐면 이쪽에 돌잔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돌잔치 보면 장치상 차린 다음에 아이가 물건 집게하지 않습니까? 뭐 실 잡냐, 연필 잡냐, 돈 잡냐. 뭐 최근엔 마우스도 올리던데. 근데 이시가키 섬에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물건 잡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묘한 공통점이죠. 그럼 이제 홍가와라가 이주민이다. 그리고 장전대주가 아마도 조선계였고, 또 그 조선계인 장전대주와 한때 혼맥도 맺으면서 그쪽 집안하고 결혼도 하면서 동생들하고 이렇게 연합했던 걸로 봐서 홍가와라도 조선계 이주민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그럼 홍가와라가 이주민이라면, 이주민인데, 그렇다면 그냥 이제 어차피 뭐 그쪽 지역에 대한 뭐 큰 뭐 그런 그 지역적 토착적 애착 같은 게 사실은 크게 있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주민이라면. 그렇다면 그냥 근처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유구 왕국에 적당히 붙어서 그럭저럭 편하게 먹고 사는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거든요. 실제로 장전대주는 그렇게 하는 쪽을 택했죠. 그런데 홍가와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동지인 장전대주와 대립하면서까지 강력한 절대적 압제자로부터 저항을 하는 쪽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홍길동 이꼴 홍가와라설을 미는 포인트 좀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게, 조선에서 보여줬던 홍길동의 그 부당한 기득권의 압제에 대한 그 저항 정신, 얼절한 이유로 차별받고 억누르려고 하는 부당함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저항 정신, 이런 게 여기서 굳이 장전대주처럼 유구하고 적당히 손잡을 수도 있는 건데, 저항하는 길을 택했던 홍가와라의 그 정신하고 뭐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아니냐. 실제로 홍길동은 우리에게 부당한 사회의 압제에 맞섰던 저항의 아이콘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허균이 홍길동을 주인공으로 했다면 아무렴 그냥 동네 갱스터를 주인공으로 갖다 썼겠느냐. 최소한 민담 수준에서라도 그러한 저항의 아이콘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갖다 썼겠지. 사실 만약에 홍길동이 진짜 당대에 잘나가는 가문이었다면, 비록 설사 얼자였다고 하더라도 뭐 적당히 그렇게 대난리 저항을 하지 않아도 먹고는 살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도 굳이 목숨 걸고 그 부당함에 대해 저항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홍가와라라는 인물도 팔중산에서도 장전대주처럼 적당히 힘에 타협하는 그런 선택지도 충분히 있었는데, 홍가와라는 그렇게 하진 않았죠. 역시 홍길동처럼
그의 선택지는 오로지 저항.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홍으로 시작하는 이름, 거기에 똑같이 적당히 살 수 있었음에도 선택한 이 저항의 움직임. 그에 앞서 쭉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뭐 장전대주 조선기라든가, 해필이면 조선에서도 장영기, 홍길동, 여기서도 장전대주, 홍가와라. 과연 이러한 겹치기가 발생하는 서로 다른 인물이 동시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 홍길동이 그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고 어디 양식에 이름 기입할 때는 그 예시로 꼭 등장하는 이름이 홍길동 아닙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홍길동은 긍정적이고 사랑받는 그런 문화의 아이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시가키 섬에서 오늘날까지 홍가와라, 오야케 아카하치의 것이라고 전해지는 그의 말 안장이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홍가와라 물건이 전해지고 있고, 또 그 섬에는 그 아카하치 동상도 있어요. 그 동상은 저도 봤는데 포즈가 딱 그 나를 따르라, 가자, 그 포즈거든요. 딱 그런 그 민중 저항 운동의 지도자의 동상입니다. 형상이. 그러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에게도 마치 우리의 홍길동처럼 민중의 영웅 같은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그 사안들, 그다음에 뭐 장전대주의 여러 가지 뭐 조선계 쪽으로 보이는 그런 점들, 그리고 또 조선에서도 장영기, 홍길동, 장홍, 여기서도 장전대주, 홍가와라, 장홍, 우리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 이런 여러 가지 그 겹치기스러워 보이는, 또 왜 하필이면 1500년에 홍길동, 홍가와라냐, 비슷한 시기에 등등. 근데 이러한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근거로 되긴 약하다. 전혀 아니다. 그냥 우연일 뿐이다. 오야케 아카하치 홍가와라 하고 홍길동하고 엮는 거는 무리다. 이런 이야기도 아주 많은 게 현실이죠. 뭐 현실이라기보단 거의 뭐 그게 정설처럼 돼 있죠. 보편적인.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그 문제에 봉착을 할 때면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나로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영역이기에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다는 게 꼭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 의문은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의문을 파헤쳐 나가는 와중에 여러 다른 것들을 또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학교 시험에선 문제 틀려서 빵점 맞으면 공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그렇지가 않지요. 설사 문제는 못 풀어도, 정답은 못 맞춰도 그거를 알아봐 나가는 와중에 그 문제의 정답 못지않은 제3의 새로운 보석을 또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는. 제 영상에 여러분께 명쾌한 정답 확정은 딱 이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바로 그러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제3의 혹은 또 다른 무언가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홍길동 편은 뭐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제 영상들이 혹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았다 이러시면 또 저에게도 큰 그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 게 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뭐 하시는 뭐 개인 SNS라든가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인터넷 뭐 활동하시는 카페나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저를 좀 이렇게 그냥 알려주시면 정말 저한테 엄청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좀 재밌고 보시는데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영상으로 앞으로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